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베리스모가 이제 이달 20일 AACR 2026 플래닛 세션에서 고용암 카티 중간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노베이션은 이번 중간 발표에 긍정적인 어떤 리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텐베거 목표가 15,000에 대한 어떤 비유는 계속될 수 있으니까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계 바이오 기업 가운데 가장 관심이 끄는 게 베리스모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리 세션에서 발표한다는 말은 학회에 참가한 모든 참석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구두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키 발표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카티 같은 경우가 혈액암보다 10배가량 시장이 큰 것이 이제 고용암이거든요. 예. 근데 고용암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투약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김승민 미래셋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임상 초기 개념 정면, 보통 이제 proof of concept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 단계에 있던 부분이 실제 사람에게 투여됐을 때 안전성과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로 할 수 있는 변곡점이 이번 발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대부분의 카티 고용암 관련되는 임상 발표의 마무리가 2028년도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은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히트 뉴스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과 더불어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르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르카 플랫폼을 베리스모는 가지고 있는데, 고용암 쪽에서 싱키르 110, 그 다음에 혈액암 쪽에서는 310, 그러니까 고용암 쪽에서는 일상 중간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암 쪽에서는 전임상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첫 번째 이제 싱키르 110의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일상은 일단 안전한지, 그 다음에 항암제니까 의미 있는 항종양 효과도 낼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그 2세대 카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게 키르카 플랫폼입니다. 원래 1세대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요게 공동 자극 인자가 없거든요. 그냥 CD3 제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카티를 보면 SC 그 FV라고 하는 말은 단위사슬 가변 단편인데 뭐 복잡한 건 아닌 거예요. 항체 중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붙여 놓은 겁니다. 이게 일종의 바인더죠. 그러니까 항원을 인식해 가지고 얘가 붙습니다. 얘가 붙으면 요렇게 이제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요 이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딱 결집이 되어서 요 이제 SV가 딱 안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내부로도 연결하는 형태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항원 인식함이 요 신호 자체가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단계가 이제 사이토플라스믹 도메인 from costimulatory molecule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본래 자극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T세포 쪽을 더욱더 정식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CD3 제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뭐 부작용으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게 나타납니다. 너무나 이제 아주 급격하게 T세포를 정진시켜오고 면역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후폭풍 같은 자극이 되고, 또 이런 영향으로 T세포 탈진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거 하나만 갖고 있던 1세대가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얹은 거죠. 이걸 얹어 가지고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끔, 여기는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내고 여기는 좀 지속력을 내면서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도 T세포 탈진으로 지속을 공동자극인자로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게 이제 기존의 카티의 한계죠. 그리고 이제 CD3 제타 때문에 이 그 사이토카인 후폭풍의 부작용도 있는 상태죠. 그래서 키르카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하느냐.
T세포에는 이제 이런 CD-Z를 통해서 T세포를 자극하는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키르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키르2, DS2라든지 DAP12 같은 경우에는 본래 T세포가 사용하는 그 신호 전달 그 체계가 아닙니다. 요거는 결국 그 NK세포가 사용하는 어떤 수용체와 신호 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T세포는 그러니까 이제 항원 제시를 하는 MHC를 통해 가지고 인식해 가지고 이제 때린다라고 하면,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공격을 하고 하는 거니까 T세포보다는 좀 자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한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T세포 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폭풍에 조금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싱글 체인으로 안 돼 있고 스플릿 체인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AP12를 통해 가지고 안쪽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NK에서 가져온 구조지만 T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티니까. 그래서 T세포 내부로 신호 전달하는 거는 DAP12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SCFV와 다른 별도의 이제 바인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항원을 인식했을 때 전달하는 거는 키르2, DS2를 신호 전달, 요것도 이제 NK 사용되는 건데, 얘하고가 이렇게 싱글 체인으로 연결 안 있기 때문에 항원을 인식했을 때 이렇게 결합하고 항원을 인식 안 해서 스플릿으로 떨어져 있는 체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CD3Z를 쓸 때보다 탈진이나 이런 거에서 떨어지고 좀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키르카 플랫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T세포에다가 NK세포가 쓰는 신호 전달 관련되는 체계를 이식한 거고, 이 바인드도 결국 이제 SCFV가 얘가 항원을 인식 안 해도 이제 그 다이머 형태로 결합되어 가지고 토닉 시그널링이 계속 나와서 탈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두 가지 형태가 T세포 탈진을 하는데 영향이 있는데, 여기는 바인드도 좀 다르고 그다음 DAP12를 사용하고 이렇게 스플릿 체인 형태이니까 T세포 탈진을 조금 막는데 구조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카 플랫폼이 기존 카티 대비해서 차별화된 수용체 구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NK 세포에서 사용하는 어떤 구조를 지금 T세포에다가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 체인이 유발하는 그 T세포 탈진을, 그러니까 SCFV라든지 CD3Z 때문에 탈진이 오는 한계를 이제 아예 구조를 바꾸어서, 그래서 신호 전달하는 DAP12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르카 DS2를 사용해서 조금 이제 조절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암세포가 부재할 때는 분리되어 가지고 T세포가 탈진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있고, 바인드 형태도 새롭게 이제 탑재하기 때문에 토닉 시글링 관련되는 부분 결합을 안 해냈는데도 뭐 활성화되는 것들을 좀 막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싱키르 110 같은 경우에는 고용암에서 바이오마크 표적하는 것은 메소텔린입니다. 여기를 표적하는 바인드 SS1을, 그러니까 기존의 항체의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바인드도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베리스모의 첫 번째 임상 데이터이자 키르카 플랫폼 인체 적용해서 퍼스트 인 휴먼 결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기존 카티 대비해서 안전성이냐, 정밀성, 그 다음에 종양 효과가 나오는 전임상을 통해서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 차별성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형태다. 그 다음에 싱키르 10의 T세포 탈진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공개된다 하니 굉장히 좀 카티 치료제의 전 세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 종목인 생명과학의 이제 기사들인데, 생명과학에는 이제 R&D 이제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료용 대마, 보통 우리 대마에 보면 그 항각 성분 말고 그 이제 몸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염 뭐 요런데 그 기능을 하는 이 칸나비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항각성 성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그 원료를 가져오는데 HLB 생명과학 R&D가 원료 수급부터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 초석을 놔두기 위해서 이제 최종 뭐 수행 주체로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포텐셜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그 국책 과제를 선정이 돼서 수행한다.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것 중에서 HLB 쪽도 보면 지분이 19.28%에서 20.06%로 0.78%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차트를 좀 보셔도 HLB 쪽에 지금 외국계 이제 보유 수량 자체가 1월 달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줄었다가 2월 달부터 다시 지금 1월 달 올라갔던 수준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5월 달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이제 거래는 안 됩니다만 그 일주일이 있다가 나오는 발표에 따라서 이노베이션의 상당한 뭐 주가 어떤 상승 흐름도 충분히 뭐 기대할 수 있고 이게 계열 쪽의 순환매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HLB 이노베이션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제 테라피티스도 오늘 거래가 실려서 올라갔고 HLB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제 55,000원대를 지지를 깔 수 있는 양봉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갭을 내면서 빠졌던 구간이 여기 보시면 이제 59,000원대 그 다음 여기가 63,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6만원대 이제 초반까지 갭으로 빠졌던 이 저항대를 어떻게 뚫어줘야 이제 뭐 6만원, 7만원대 가격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꿀 수 있는 강력한 이제 거래가 동반되면서 양봉으로 이제 거래량이 메꿔지느냐 이게 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되는데요. 4월달 내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HLB는 뭐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은 프로그램은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쪽에 이제 수급 창구 쪽으로 봐도 뭐 그대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가장 많이 일단 매수를 했고 또 외국계인 골드만 JP모건 이제 메릴리치는 이제 뭐 소폭 일단 매도를 하면서 그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조금 이제 혼조세가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분봉 흐름에서 일단은 이제 뭐 1시쯤에 58,700원 대비해서는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견조하게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한 1주, 2주 정도는 이렇게 연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가 돌파 시도 모습을 만들어 주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